예, 월요일 시장은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약세 출발, 강세 전환했지만 이번 주에 뭐 또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워낙 많은 거죠. 시황의 해설자들 주간 또 이슈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웁니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전략 주제를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있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변수들이 있는 건데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반영을 한 것일까? 그에 대한 고민들과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당장 이제 7월 FOMC인데요. 75bp, 0.7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번 7월 FOMC에서 75bp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중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9.1%를 기록한 직후에는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든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등이 75bp 인상을 주장하면서 100bp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6월 FOMC 기자회견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을 깨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배경 중 하나로 미시간 대학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언급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해당 지표가 3.3%로 나와 깜짝 놀랐다고까지 말했었는데요. 지금은 2.8%까지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100bp까지의 인상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연준의 새로운 입으로 떠오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 월가 금융사 62곳 가운데 58개가 7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서 75bp 인상 확률은 80.5%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7월 FOMC에서는 75bp 인상 말고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9월 FOM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인상폭을 50bp나 25bp로 낮출지 여부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 같다라든지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긴축 강도를 완화하려는 시그널을 보인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9.1%에 달하는 6월 CPI와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전망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한 단서를 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알고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반영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의 소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제 알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면 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 네, 요즘은 뭐 이렇게 회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기간,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요. 제롬 파월이나 뭐 제임스 블러드보다도 이 공룡 이름 닮으신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분이 제일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또 이번 주에 FOMC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업 실적하고 경기 침체 우려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FOMC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우리 이제 목요일 새벽에 알게 되는 거고요. 현지 맞습니다. 목요일에 미국 2분기 GDP가 발표돼요. 우리는 금요일에 알게 되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나오다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플러스일 것이다, 뭐 설왕설래하네요. 네, 현재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8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에 미국 GDP 발표가 되는데요. 애틀란타 연은의 이제 GDP 나오는 현재 마이너스 1.6%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는 매우 커질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0.5% 플러스 성장이고요. 다만 이제 월가 내에서도 GDP 추정 레인지가 좀 넓은 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0.7% 플러스 성장을,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이냐, 마이너스 성장이냐 보다는 GDP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GDP는 이제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애틀란타 연은도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1%대 플러스 성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술적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소비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다면 전미경제연구소 (MBER) 기준으로는 곧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요. 따라서 좀 28일 발표되는 2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에 선 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도 밤이죠. 이제 제가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금요일인데요. 네, 목요일 맞습니다. 밤에. 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편차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6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뭐 1.3이다 이 정도는 이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1.5, 1.6 역성장한다고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플러스 4, 플러스 7 역성장은 아니다. 플러스 나온다고 있고요. 간극이 얼마예요? 보면 연율이긴 하지만 그 간극을 보면 2%포인트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트렌드나 경기 침체의 우려들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내 주식 시장에 네. 이미 상당 부분 좀 선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거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아직은 것 아직은 같습니다.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지금부터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우량주를 좀 중심으로 분할 매수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 좀 살펴보면 이번 7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하고 나면 기준금리가 이제 2.5%가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제 3번의 FOMC가 남아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 예상대로라면 9월 50bp, 11월과 12월에 25bp씩 추가 인상해서 연말 3.5%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만 7월과 8월 물가 수준에 따라 9월 FOMC에서 75bp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9월 FOMC에서의 75bp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9월 FOMC까지는 호흡이 긴 투자자가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자인데요.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9월 FOMC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적 침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 자체는 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MBER 기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마일드 리세션, 즉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만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는 하향 조정될 것이고 이후에는 주가의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매일매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주식시장 가격에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준의 경기 침체는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침체 우려를 반영할 만한 추가 요인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수준에서부터는 완전 바닥이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벤트 발생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이보다 이른 시점에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은 사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3,300을,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기록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2,400을,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가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상황이 와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길게 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에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주가 상승은 또 제한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번 주 FOMC하고 2분기 성장률 말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기업 실적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릴 수 있을 거예요.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수요일 날 메타,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 이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얘기 조금 더 하면요. 환율은 그런데 사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50bp 올리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둔화됐는데요. 그러면 환율이 좀 빨리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1310원입니다.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부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은 또 좀 주식을 사네요. 함께 좀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난 한 주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유가 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다만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될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등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좀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확인되고 개선되어야겠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연준이 언제 통화정책 스탠스를 전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강하게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완화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의 원화 약세는 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달러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달러 강세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차별화에서 기인하는데요.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3.5%를 목표로 강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지난주 50bp 금리를 인상하긴 했으나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이후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과 같은 에너지 문제라든지 유로존 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파편화 문제, 이탈리아 정치 리더십 부재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도 일본은행 BOJ가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강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완화를 ECB나 BOJ에 기대하기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전환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점에 기대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에서는 그 시점으로 올해 한 4분기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전략 뒷부분 좀 압축해서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결국은 네. 이제 약세장 속에 지금은 단기 상승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국내에서도 뭐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좀 올라옵니다. 성장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섹터를 조금 좋게 보시는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최근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성장주 중 그 중에서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번 베어마켓 랠리 기간 동안에 네. 조금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네.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도 바닥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예.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바닥론의 핵심을 보게 되면 4가지 정점론에 좀 기반을 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 국제유가 정점, 그다음 미국 국채금리 정점, 연준의 매파적 성향 정점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가, 국채금리가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에 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고 양보하더라도 높은 수준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워낙 타이트한 상황이라 조그만한 공급 이슈에라도 언제든지 좀 가격이 위로 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경기 침체 이슈에 좀 2.7%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성향 또한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시그널을 보인 적이 없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의 좀 주식시장이 정상보다는 그래도 바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어 저평가 우량 주식들의 좀 박앤셀 기간이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셨으면 하는데요. 보수적인 좀 투자자분들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는 철강 업종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데요. 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고 나면 결국에는 좀 코로나19로 인해 좀 이연된 인프라 투자 작업이 좀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 철강 수요도 분명히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목표로 한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꺼내들 것이고요. 어차피 좀 다시 누군가가 철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벌어들인 것에 비해 주가가 현재 싸진 것만으로도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철강 업종 내에서도 종목 선별은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좀 이제 힘든 시기이지만 시청자분들의 성공적인 그런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이제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사모아 볼 만한 시각으로 바뀌셨고요. 철강은 이제 뭐 밸류는 굉장히 싸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수송 이런 거 유럽이나 미국 이제 강관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기대감 있죠? 철강주 주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시황 해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